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삭발은 굉장한 치욕인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무엇보다 강력하게 표현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충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야 갈등이 가장 극심한 충주시 의회가 이번에도 또 질곡에 빠진 듯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의회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는 첫날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의석 대신 의장석 단상에 조화를 내려놓습니다. 시의회 민주주의 사망을 선언하는 근조 프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을 제외한 5명의 남성 의원 전원이 삭발했습니다. 다수인 민주당 12명의 의원이 소수당 7명의 의원에 자행한 다수의 갑질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오늘 삭발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후반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자리 다툼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권리가 묵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년째 접점 없는 갈등을 반복해온 충주시 의회가 이번에도 예외를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삭발이 특별한 의미로 여겨지는 시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삭발이라도 해야 유권자들의 짧은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에서도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뒤 9년 만에 2종 주거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라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예정지입니다. 당초 25층까지만 아파트를 올릴 수 있었는데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2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층수가 높아져도 세대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넓어진 동간격만큼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고 다양한 아파트 디자인도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있던 여건이 봐가지고 높이 쓴 상황이 되는 데는 높이겠지만 실제로 주변에 있는 낮은 지역에 주택가든지 일반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층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높인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수원과 고양, 용인, 인근의 대전, 천안, 세종 등은 청주보다 앞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과 건폐율 내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해 사실상 2종 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층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층수를 높이시거나. 청주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는 18층에서 통합시가 출범한 2014년 말 25층으로 변경됐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목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몇몇 대학은 실제로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반환 움직임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학생들의 요구와 또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명목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모두 1,000억 원,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입니다. 등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만큼 등록금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교수님과 대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집중도도 떨어져서 그에 따른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1일 건국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8.3%의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고
국립대에선 전북대가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에선 별다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회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반환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등록금 반환 압박으로 보이는데 도내 대학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강원도가 액화수소산업 규제 자유 특구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이후 두 번째 규제 자유 특구 지정입니다. 규제 특구뿐만 아니라 시범도시와 수소 클러스터 등 정부의 수소 관련 사업 대부분을 유치한 셈이어서 차세대 산업인 액화수소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액화수소 산업특구를 최종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춘천과 원주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뒤 두 번째입니다. 액화수소 모빌리티 신산업을 창출을 해서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에 얽히지 않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새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도시 지정에 이어 세 번째 수소 관련 국책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액화수소 산업을 강원도가 선도함으로써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구에는 삼척과 동해, 강릉, 평창 등 4개 시군 7.17제곱킬로미터가 포함됐습니다. 23개 특구 사업자가 7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4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305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400리터급 액화수소 저장 용기의 제조와 수소 운영시설 실증 작업을 벌이고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수소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유일의 수소 R&D 특화 도시인 삼척시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이달 안에 도내 첫 수소 충전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2023년까지는 수소 에너지 마을도 조성합니다. 액화수소 활용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삼척시가 수소 시범 도시 통일을 통해서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도시, 규제 자유 특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련 산업 유치를 극대화하고 동해안 지역을 동북아시아 수소 에너지 혁신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신건입니다. 10년 넘게 진척이 없었던 대전 역세권 민간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번째 공모 끝에 민자 유치에 성공한 건데 9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대전역 일대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역 일대가 2026년까지 문화와 업무, 산업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경제 허브로 탈바꿈합니다. 대전시와 한국철도는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 개발 사업 우선 협상자로 하나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세 차례나 사업자 공모가 무산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거 비율을 25%에서 46%로 높이고 기부 체납 면적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사업성을 높였고 대전 역세권 지구가 혁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되는 호재도 잇따랐습니다. 건축 용도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한 것이 국내 건설사가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복합 2구역에는 최고 6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컨벤션 센터와 호텔, 커뮤니티 광장 등이 조성되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 대전 지역 발전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과 사업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절기 소서입니다. 이 작은 더위를 뜻하는 말로 본격 이맘때가 지나면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충북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며 큰 더위는 없었지만 내일은 청주의 한낮 기온 30도, 단양 31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 역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반짝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 밤사이 단양에서는 소나기 소식도 있었는데요. 모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강도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나기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 비는 비교적 긴 시간 약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인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 한 곳에서만 대규모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급식관리 부실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방치해서 발생한 인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방대책 무엇이 있을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박혜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안산에서 햄버거병 사태가 이제 생긴 이후로 어린이 급식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이제 센터장님이신데 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네. 전국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25개가 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합 지원 운영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과 관련된 영양 관리나 위생 관리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올해부터는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해서 이제 식약처 정책 연구 등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 있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곳이군요. 네, 그렇죠. 중앙급식. 총괄은 이제 네. 식약처에서 하는데 통합 네. 운영을 하고요. 뭐 어떤 그 225개 센터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잘하는 데도 있고 좀 네. 부족한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어느 표준화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의 표준화 그리고 기관이 여러 개지만 하나의 기관처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교육 자료 그리고 가정 통신문 이런 것 공통 업무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렇군요. 지역에 있는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어린이 급식소에 현장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지원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국에 있는 224개의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네. 어린이 급식을 보다 안전하고 네. 영양적으로 건강에 이롭게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사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영양사를 둘 수 없는 그런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영양사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급식을 안전하고 그 아이들한테 영양가 있는 급식이 제공하도록 그리고 그런 급식 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그런 그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을 둘러싼 부모나 조리원, 교사 이런 네.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영양사가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을 수백 명 관리하니까 있으니까. 거기다 영양사를 두더라도 네. 이제 그게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대부분 소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다 둘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네.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0인 이상의 이제 좀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경우에는 네.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인 경우에도 한 사람 영양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100인 이상도요. 네네. 그래서 5군데에서 뭐 한 사람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동 영양사라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급식 관리에 허점이 좀 있을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인데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 충북 오송, 오송에 청주시에 소재한 오송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정책이 식약처에서 만든 정책이고요. 중앙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식약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식약처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어린이 급식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햄버거판 사태 이후로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출범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네, 배경이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부터 설치된 건 아니고요. 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학교급식도 제도화되기 이전에 학교급식 사고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나 이제 학교급식법이 제정이 되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햇삽도 도입을 하고 위생관리랑 영양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영양교사들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문적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실 돌봄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네. 식사라는 것을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부수적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거의 그 보육시설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다른 나라의 평균 한 3배 정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급식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활용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 머무는 시간이 평균 9시간, 10시간 이렇게 네. 되고요. 식사도 최소한 한 끼 내지는 두 끼 먹는 데도 간식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간식도 1회, 네. 2회 먹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보다 더 많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학교 급식처럼 뭐 햇삽 도입하고 영양사 고용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린이 급식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량급식 사건이라든지 식중독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를 할 건가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고안해낸 것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정책인데 그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영양사를 둘 수 없는 그런 어린이 급식소에서 네. 이제 그 지역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센터에 영양사들이 이제 고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서 현장 지도하고 영양사가 해주는 식단도 짜주고 네. 또 더불어서 또 어린이 교육이나 부모 교육 또 원장 교육까지 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그런 사업들을 그 순회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통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다 국고 지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는 게 없다는 거죠. 국고 지원이 어린이집이나 절반에다가 네. 지자체 설치하고 있는 이제 지방 그 지자체에서 네. 이제 같이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뭐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해서 만든 거고 과연 이게 잘 성공할지 몰라서 2011년부터 사실 시범 사업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시범 사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반응이 좋고 평가가 좋아서 사실 이게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224개 그리고 이제 올해도 2개 더 설치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의 지자체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의무화가 아닌데 네. 이만큼 설치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수요가 필요성이 있다. 네, 필요성이 네.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둘 수 없는데 네. 이 지원센터가 영양사 역할을 지역 곳곳에서 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현장에도 이제 그 영양사 그 센터에 있는 영양사 분들이 그 실제로 현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네. 그 서비스를 해주고 계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어린이집의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어쨌든 그 급식 시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제 주방을 공개해야 되는 건데 네, 네. 조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꺼려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 시험 사업을 할 때는 네. 더군다나 이게 식약처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식약처 사업이라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지- 잘못해서 예, 벌금 괜히, 매기는 거 아니야? 괜히 이제 네. 오픈해서 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떤 처벌로 네. 이렇게 돌아올까봐 사실은 문전박대를 이렇게 당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접근하기가. 이제 그런데 이제 몇 번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게 식약처 사업이지만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 정책인데 어린이 급식과의 지원 센터는 정말 순수한 서비스 정책입니다. 식생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장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들이 이제 집단급식소나 이런 그 지자체 관리를 받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요소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네. 직접 현장을 보고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어린이들 그 연령별로 잘 먹이고 있는지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잘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식단도 주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군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거죠. 네. 교육도 시켜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가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 의무화가 아닌데도 거의 95% 이상 다 설치했다는 거죠. 그럼 충북의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돼 있나요? 그럼요. 네. 얼마나 많이 등록이 돼 있나요? 충북은 또 그 사실 다른 지역보다 일찌감치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 평균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의 한 75% 정도가 센터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등록 관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충북은 87%가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평균보다 등록한 거네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네. 이제 그 안에는 사실 100인 이상까지 포함되니까 정말 관리돼야 받아야 되는 데는 거의 다 받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0%는 아니니까 네. 그래도 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이제 영양사 역할을 해주는 네, 거잖아요. 네. 필요한 어린이 시설은 어떻게 좀 등록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등록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네.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등록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 클릭해서 등록하겠다는 몇 가지 사항만 적어서 제출을 하고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은 또 그 인근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다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굉장히 간편화해서 등록할 수 있게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100인 이상까지는 현장 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네. 원하는 경우에는 기본 회원으로 등록을 받아서 센터 서비스를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들도 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 급식관리 센터에 네.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볼 네,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 중고 학생들의 어떤 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일수록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급식이 더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네. 더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철저한 급식 관리를 위해서 좀 앞으로 뭐 법적으로나 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식중독 사고 이번에 크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큰 사고가 생기는 거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급식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재료 구매서부터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차 오염이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건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교차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세부적인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약처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검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네. 배포를 했고요.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종 알기 쉽게 만든 매뉴얼,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네. 관련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정보도 있고 교육의 기회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박혜경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